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영통 박광원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이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영통 국회의원 박광원입니다. 경기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더없이 반갑습니다. 영통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통 시민은 가장 젊습니다. 그리고 또 깨어 있고요. 정치 의식이 가장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하고 준비하는 그런 분들이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는데요. 이런 정말 멋진 영통 시민과 함께하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면서 지난 9개월을 보냈습니다. 예. 네. 우선 이번에 이 원내 부대표를 맡으신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 당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지금 뭐 문재인 대표와 이른바 이 비노 그룹 간의 갈등이 좀 많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뭐 실제로 상당한 우려들을 좀 하고 계시죠? 네, 그렇죠. 국민과 당원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과 당원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실 텐데요. 대회를 마치고 문재인 대표를 선장으로 하는 새정치민주연합호가 희망차게 출범을 했습니다. 예. 네, 바다를 참 가르면서 멋지게 이제 항해를 하고 나갔는데 재보선 패배라는 풍랑을 만난 거죠. 근데 그 풍랑의 강도가 과거에 있었던 풍랑보다는 좀 셌던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이 네 곳이었는데 재보선이 특히 광주에서 광주에서 그렇죠. 패한 것이 예. 굉장히 큰 충격을 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에서 풍랑은 늘 있어 왔었고 그것은 또 어떻게 보면 그 선원들을 단련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고 또는 단합하고 결속을 시키는 과정이기도 했는데 이번의 경우는 그 강도가 매우 커서 많은 분들이 야 이거 혹시 배가 좌초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 과거와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이렇게 갔을 때 내년 총선 그리고 2017년 대선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이런 걱정들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냐 이거를 놓고 지금 사실 굉장히 치열하게 뭐라고 할까요 토론 수준을 넘어서 경론을 하고 예. 어떨 때는 보면은 그것이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코 좌초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 풍랑을 반드시 이겨내고 유능한 경제정당 또 신뢰받는 민생정당 그리고 이길 수 있는 수권정당의 깃발을 높이 올리고 다시 힘차게 출범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저는. 예. 방금 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당내 경론까지 오고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렇다면 이 당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뭐 어떤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슨 뭐 혁신위원이 또는 누가 대표를 맡느니 이런 것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부차적이고 수단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 저는 이럴 때일수록 목표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표가 뭐냐? 우리가 정치를 하는 목표가 뭐고 또는 당을 정비하는 목표가 뭐냐? 국민을 위한 겁니다. 예. 정권을 잡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과정이고 수단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 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그리고 국민 전체를 행복하게 해야 된다는 어떤 큰 목표가 정치의 목표인데 그것을 잠시 망각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이 싸우는 건 좋은데 뭐를 위해서 싸우는 거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저희는 국민 여러분을 더 잘 모시기 위해서 이런 치열한 경론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줄 때 저는 국민들이 오히려 그래 한번 해봐. 그럴 수 있는데요. 지금은 자칫 그 목표를 잃어버리고 수단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은 개혁을 한다 그러는데 개혁은 왜 하는 겁니까?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럼 정치를 왜 잘해야 됩니까?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과정 그리고 모든 것은 과정이고 수단인데 목표를 더욱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저는 이번 사태를 정말 어떤 진영의 이해관계, 진영의 눈으로 볼 게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을 수습하고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것인가를 명확하게 생각해야지 지금 이렇게 대립하고 갈등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경론을 하는데 자기 진영의 이해라든지 이런 것을 내심 갖고 있는다면은 저는 국민들로부터 결코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의원님께서는 이 지난해 7월입니다. 이 재보궐선거로 여의도에 입성을 하셨는데요. 네. 그 지난해와 이 올해 이 재보선을 통틀어서 야권의 또 유일한 수도권 당선자이십니다. 네. 내년 이 총선을 대비한다면 이 야권이 좀 어떻게 아까 그 얘기와 일맥상통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어떻게 전열을 좀 재정비해야 할까요? 지난해에도 저는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그때 예. 제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예. 하나가 되면 이기고 이기려면 하나가 돼야 된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당에도 요구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의 개혁은 단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확실합니다. 그것은 단합이 되지 않고는 우리가 얘기하는 유능한 경제정당이나 신뢰하는 민생정당으로 갈 수 없습니다. 단합이 됐을 때 하나로 마음이 모아졌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제 그럼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은 나누고 뜻은 모으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힘을 어느 한쪽, 어느 한 사람이 다 갖고 있으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예.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독재 정권 시절에 강력한 독재자가 강력한 스트롱맨이 존재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바짝 엎드려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가 되는 게 아니죠. 그건 한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정말로 모든 국민들이 고르게 자기의 의견을 표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응이 오기를 다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정당 내에서도 각 모든 개개인들이 또는 어떤 세력이라면 세력들이 정파라면 정파가 의견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반응이 오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당이.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권한을 고르게 분산시키고 그다음에 뜻은 하나로 모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것인데요. 그럼 과연 그게 뭐냐? 그건 많은 분들이 그냥 너무 앞질러가서 공천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것도 너무 지나치게 우리 문제를 우리 입장에서만 보는 겁니다. 국민의 눈에서 보면요. 공천권이라는 건 말로는 국민에게 준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누가 당이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얘기처럼 공허한 얘기가 없어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당에서 공천하는데 어떻게 국민에게 공천권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장 공정한 과정을 거쳐라.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가장 적합하고 경쟁력 있는 인물에게 공천이 되도록 해라. 이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만드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평소에도 당의 운영을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은 최고위원회의라는 이제 집행기구가 있고요. 그 위에 당무위원회의가 있고 중앙위원회의가 있고 그 위에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전당대회는 모든 당원들이 모여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매번 전당대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차례 권한을 위임해서 전당대회에서 중앙위원회에서 당무위원회에서 최고위원회에다 권한을 다 위임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 최고위원회의를 평소에 그런 방식으로 권한은 나누고 뜻은 하나로 모으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당직 인사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직 인사가 탕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탕평이 그냥 무난하게 계파별로 한 사람씩을 뽑아서 그걸 쓰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적합한 인사를 적합한 자리에 인사하는 것 그것이 탕평이지. 각 계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서 앉히는 것은 탕평 인사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의정 활동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특히 의정 의원님께서는 보육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이 발의한 법안 중에 대부분이 이 저출산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 법안의 주요 내용들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지난번에 이제 국회 들어가서 지금까지 2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19개 법안이 저출산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과 관련된 그런 법안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 통과된 건 아니고요. 지금 다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아직
상정 안 된 것들도 있고 상정이 돼가지고 논의가 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단순히 애 낳는 사람에게 돈을 얼마 더 준다 이걸로는 해결이 불가합니다. 예. 여성의 일자리 문제라든지 또는 난임 여성에 대한 국가의 배려라든지 그다음에 난임 여성의 휴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다음에 비정규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그다음에 보육 교육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계획이 수립이 돼야 해결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출산휴가처럼 난임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 또 육아휴직 때 육아급여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또 경력 단절 여성이 다시 취업할 때 경력 단절 여성과 그 회사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또는 산모 우울증 치료를 지원한다든지 산후조리원 안전 기준을 강화한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법안들이 발의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실질적으로 이 당사자들에게 애를 갖고 싶어도 갖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서 그들이 애를 낳고 또 잘 키우고 우리의 인구가 줄지 않고 느는 것, 경제 활동 인구가 느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저는 그래서 모든 국회의원님들이 이 문제에 함께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구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 경기도청의 광교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이 경기도와 또 도의회 간에 지금 갈등이 좀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핵심이라고 한다면 재정인데 결국 이 재정이 이렇게 안 좋은데 무리하게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신청사 과연 이 건립해도 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생각을 저는 하십니까? 도청 이전 문제는 그 제일 중요한 원칙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종시 청사, 정부 청사가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 이러저러한 많은 그 이유들이 부정적인 이유들이 제시됐지만 결국엔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건 정말로 정치의 기본이죠.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것. 그 점에서 저는 최근에 남경필 지사께서 도의회에서 약속은 지킨다. 또 다소 조정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늘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두 가지 원칙을 밝혔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그 점에 있어서 높이 평가를 하고 환영을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문제는 드러난 문제는 재정 문제 그러니까 건축 비용 문제죠. 그렇죠. 건축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도의회에서 기금 조례안을 만든 것은 이 건축 비용을 안정적이고 불변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게 이 사업을 중간에 멈추거나 되돌릴 수 없도록 기금을 확실하게 마련하자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데 이거 왜 기금도 건축비도 없이 공사를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는 출발은 한번 이 사업을 시작하면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첫 번째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건축비 문제 말고 이 도청사를 신개념으로 그러니까 과거의 행정 어떤 청사의 공간 그런 개념보다 훨씬 진화된 공간의 개념으로 만들자는 것이 도지사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를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두 개가 지금 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 다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이것이 마냥 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는 것, 그 두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것,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수원시 인구가 지금 120만입니다. 울산 광역시보다도 많고 그렇지만 이 법적 지위는 지금 기초단체입니다. 그래서 특례시로 지정을 해야 한다. 특정시로 지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광역시까지 승격을 시켜야 된다까지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반드시 실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시는 우선 특례시를 얘기를 했고요. 일부 의원은 특정시를 얘기하고 다른 도시는 광역시를 지금 창원 같은 경우는 광역시로 바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됐든지 지금의 이 차별적
불평등적 상황은 해소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울산이 수원보다 인구가 조금 적습니다. 수원은 지난해 이제 120만을 넘었고 현재 121만을 넘는 수준인데 울산은 아직 120만까지는 아직 안 갔는데요. 국회의원 수가 6이고 공무원 수가 4,800명입니다. 그런데 수원은 국회의원 수가 4명이고 공무원 수가 그 절반이에요. 그다음에 국민 1인당, 시민 1인당 복지 지출 비용이 울산은 100만 원이고 수원은 그 절반도 안 되는 45만 원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똑같은 세금을 내고 국민이 지금 차별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수원에 사는 국민이. 이 상황은 반드시 해소돼야 된다는 겁니다. 공무원 숫자는 왜 중요하냐면 똑같은 인구에 대해서 행정 서비스를 하는데 수원에 한 사람당 담당하는 이 국민 숫자가 울산보다 2배나 많은 겁니다. 그럼 2배나 많다는 건 뭐냐면 행정 서비스의 질이 2분의 1이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예. 어쨌든 공무원들이 철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울산보다 2배의 일을 해야 된다면 효율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거나 그렇죠. 빈도가 낮아지거나 이건 틀림없는 거잖아요. 아주 산술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차등적인 상황을 반드시 개선해야 되는데요. 지난번에 창원 그 방송 CBS와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번 대선 때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광역시나 특례시 공약을 제시하도록 할 의향이 있느냐. 그래서 저는 뭐 공감한다. 공동보조를 취할 의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경기도에서 우려하는 것은 수원이 완전히 독립돼 가지고 경기도 전체 어떤 이 도정에 운영에 큰 뭐 어떤 피해, 타격 이런 것을 주지 않을까 하는 걸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조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그렇다면 수원에 계신 4분의 국회의원들은 같은 생각들을 다 갖고 계시죠? 지금 뭐 제가 만난 분은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네. 참 이 나눌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 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시민들을 뵐 때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회의원은 여러분의 심부름꾼입니다.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월급과 활동비를 받는 사람이니까 당당하게 저에게 요구하십시오. 부탁한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이유를 분명히 소상하게 밝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주민센터에 정말 최일선에서 일하는 공직자까지 모든 공직자는 국민의 심부름꾼입니다. 이런 어떤 인식이 그러니까 납세자와 주권자, 국민과 공직자 이 수평적인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고 그것이 그 인식이 정착됐을 때 저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국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영통 박광원 국회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커스인 진행의 최일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